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여러분은 193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사랑에 눈뜬 17살의 적극적이고 대담하면서도 좀은 영악스럽기도 한 점순이, 그리고 우직하고 순박하며 둔감한 편인 동갑내기 나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투박한 사랑 이야기,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읽으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는 장면에서 점순이의 수탉을 때려 죽이고 후환이 두려워서 내가 응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점순이가 내 어깨를 짚고서는 무엇에 떠다 밀린 듯이 쓰러지지요. 둘은 엉킨 채로 한창 퍼들어지게 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히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땅이 꺼지듯 온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사춘기 시골 남녀의 소박하고 파릇파릇한 풋사랑이 고향처럼 정겹게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이 주인공들이 살던 마을이 실내마을이고 당시 동백꽃이 만발하던 산이 춘천의 금병산이라고도 전해집니다만, 봄이 오면 지금도 이 산에는 동백꽃이 만발하는가요? 김유정의 소설 속에 나오는 오늘의 나무, 이 나무는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의 학명은 린데라 옵토실로바입니다. 속명 린데라는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고요. 종소명인 옵토실로바는 둔두, 즉 잎끝이 무디다는 뜻이랍니다. 별로 안 그런 종류도 있지만, 저도 숲 공부를 위해서 봄 기분이 들썩이는 산속을 오르내리던 동안에 특별히 가리는 곳 없이 이곳저곳에서 마치 봄산을 독차지나 한 듯이 노란 꽃망울을 여기저기 물들이던 이 나무의 첫인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 키를 좀 넘기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럼에도 키 큰 나무들 틈새에서 기죽지 않고서 씩씩하게 겨울의 추위와 목마름을 잘 이겨내어 그 어느 나무보다도 먼저 앙상하고 마른 가지에 우산살이 펼쳐지듯이 둥글고 노란 꽃망울들을 바싹 붙여서 펴내어 거의 한 달 내내 노랑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오는 꽃들과 어울려 봄의 향연을 고조시키지요. 더군다나 잎이나 어린 가지를 비빌 때면은 은은한 생강 냄새까지 풍겨난답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저희 머리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이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는 별다른 견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위 그 농나무과에 속한 많은 식물들이 대개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요. 생강나무도 독특한 냄새, 즉 가지를 꺾거나 잎을 비볐을 때 생강 냄새가 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생강과 생강나무 모두 생강 특유의 냄새를 내는 그 공통 성분이 있지만은 생강나무만은 그 매운맛이 없기 때문에 향이 더욱 은은하고 상큼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열대 아시아 원산인 그 양념용 생강은 중국에서 2500년 전에 생산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재배되었으리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강 이전에 얼마나 오래 이 생강나무가 한반도에 살아온지는 모르겠으나 생강 냄새로부터 이 나무의 이름이 처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향신료로 쓰이는 생강의 출현 이전에는 이 나무를 무엇이라고 불렀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김유정의 소설에서 동백꽃이라는 이름은 김유정이 나무를 잘못 알고 붙였다기보다는 그 지방에서 부르던 대로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그 생강나무를 산동백나무라고도 했고, 강원도 정선 아리랑 그 애정편에서도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쌀이꼴 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라며 생강나무를 동박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국민가요 소양강천에서도 동백꽃 피고 지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노란색의 동백꽃이 필 리도 없고, 강원도에서는 동백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기후도 아니므로 김유정의 단편 소설인 동백꽃에서 나오는 동백꽃은 동백나무에서 핀 꽃이 아니라 생강나무 꽃인 게 분명한 것이지요. 부녀자들의 머릿기름으로 또 등잔불의 기름으로 동백나무 대신에 생강나무가 사용되면서부터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남쪽에서 나는 동백기름은 양반 기부인들이 차지하였고,
서민들은 흔한 생강나무 기름을 애용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생강나무에서 나온 머릿기름 향이 동백나무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생강나무는 우리나라 산지 어디서나 볼 수가 있죠. 키는 3 내지 6m 정도로 자라며 대개 가지에 회갈색의 껍질눈이 많습니다. 어긋나는 잎의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 부분은 주로 세 갈래로 크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가을이면 노란 단풍이 들어서 이산저산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장식하는 데도 한몫합니다.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며 잎보다 꽃이 먼저 피지요. 털이 수북한 짧은 꽃자루에 수꽃은 꽃잎과 꽃받침이 합쳐진 꽃덮개, 소위 화피가 6갈래이고 수술은 9개입니다. 암꽃에도 9개의 허수술과 1개의 암술대가 있답니다. 가을에 달리는 작고 둥근 열매는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완전히 익으면 검게 변합니다. 흔히 여러 단계 색의 변화를 간직한 채로 잎들어진 나무를 묵묵히 지킨답니다. 생강나무 줄기 껍질을 황매목 또는 삼첩풍이라고도 합니다. 타박상에 어혈을 풀어주거나 가지를 볕에 말린 뒤에 썰어서는 건의대로도 사용을 한다는군요. 봄에 꽃진 뒤에 바로 나는 그 어린 잎이나 새순을 작살차라고 합니다. 차로서만 아니라 나물로서 혹은 찹쌀가루로 버무려서 튀겨 먹으면 그 아삭아삭한 맛과 향취가 별미라고 하네요. 꽃도 향기로운 차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생강나무에서 갈라져 나왔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품종이 다른 몇 종류가 있습니다. 털 생강나무는 잎 뒷면에 명주실 같은 털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 둥근 잎 생강나무는 잎끝이 셋으로 갈라지지 않고 둥글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끝이 5갈래로 갈라져 있으면 고로쇠 생강나무로 전라북도의 내장산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이제 생강나무에서 제가 정말 하고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생강나무는 노란 꽃으로 봄을 알려주는 전령의 역할을 하지만 은은하고 상큼한 향취로는 희망과 설렘의 봄을 더욱 깊이 실감케 해줍니다. 허기지고 메마른 겨울을 스스로 감내하고서도 그 어두움은 다 잊은 듯 산에 사는 그 누구보다 먼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새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김유정의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전해진 나무의 명성과 그 향기를 넘어서 생강나무 자체가 던지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생강나무의 꽃말은 매혹, 수집음, 사랑의 고백이라고도 합니다만 참아내고 절제된 가운데서도 수줍게 드러나는 매혹적인 모습에서 순수하고도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혹한과 눈보라를 이겨내고서 이런 봄의 노란색 방긋 웃음으로 우리에게 봄의 축복과 희망을 속삭이듯 지나는 나무,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매혹적인 자태로 살포시 손짓하는 나무, 이 나무를 보면 아름답고 순박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정다웠던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고 그리우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생강나무를 마주하면서 고향처럼 따스하고 정다우며 생강향처럼 아련함이 묻어나는 그 순박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강나무는 봄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희망과 치유의 전령입니다.